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살펴보겠습니다. 유시민 정재승 어제 가상화폐 토론회 화제죠. 그다음 개파라치 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합니다. 목줄 안 한 거 신고하면 최대 10만 원. 재건축 연한 김현미 장관이 40년으로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시사했죠. 자, 이 중에 봉도사 뽑은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유시민 정재승. 유 장관님,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나이지만요. 10대, 20대, 30대는요. 블록체인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 인생에 고춧가루 뿌리지 마세요. 모르면 공부하세요. 자, 오늘 첫 곡 자우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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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모르는 사람들에게 헤이 헤이 헤이. 정봉재 정치쇼 1부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리드 멘트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했더니 비트코인 사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로 쓰이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죽일 수 없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사라 마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자, 함께 하실 분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일본이 아주 얄미운 야심찬 계획을 꾸미고 있어요. 일본이요? 예. 네.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니 네. 그거 우리가 먹어야겠다.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지난해 4월에 암호화폐를 거래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끌어들면서 온갖 세금 때리고. 그래요? 그러면 네. 일본이 가상화폐 거래 종주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계기를 2020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종주국이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맞습니다. 사라 말라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 이 분야를 잘 몰라서. 네. 다른 분야는 뭐 아는데 있으시죠? 글쎄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분야 잘 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MB의 분노.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 정치보복 운운한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그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그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던 17일만 하더라도 청와대의 분위기는 노코멘트였었다고 해요. 근데 18일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의 차담회를 갖고 왜 참고 있냐라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시켜서 그 정권 운영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서 정치보복을 운운을 하는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국민의 편을 가르고 비리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청와대 관계자도 있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서 검찰을 움직인 셈이 되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이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예요. 서울과 지방, 영남과 호남, 강남과 강북, 기독교와 비기독교 이렇게 편 나누는데 선수예요. 네, 편 나누는데도 선수고 뭐랄까 하여튼 선수도 근데 시간이 되면 은퇴해야 됩니다. 은퇴하시고 사법질서를 부정한 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종말이? 감옥 가셔야죠. 빙고, 항상 그 말씀하셔서. 빙고. 어쨌건 그렇게 막 그 일종의 뭐 소득이나 아니면 계급 이런 걸로 또 편을 나누고.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있는 사람들을 또 없는 사람. 무시를 하는 게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니죠. 특징이라고 올해가 하는데. 개해니까 개무시했죠.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김희중 좀 비서관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어쨌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그 MB의 지침 이후에 계속해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꺼내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측근들은 계속 나가서 정치보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검찰이 많은 부분을 덮은 걸로 알고 있다. 저희들도 이전 투구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김두우요? 네네. 우리 이거 그 뉴스 브리핑 하기 전에 김두우 스토리 한번 얘기해 줄까요, 제가? 네, 어떤 스토리인가요? 그거 해도 되나요, 작가님들? 김두우 스토리. 밖에서 당황의 기류가 그러고.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서울구치소에서 김두우를 만났어요. 아 진짜요? 예, 면회 대기하는 중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네. 옆에 앉더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저는 제 인생 이외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누구세요? 김두우입니다. 김두우는 누구시죠? 그랬더니 저는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김두우입니다.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장황하게 쫙 풀어놔요.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얘기하길래 방문 수사라든지 서면 수사라든지 네. 해라. 네. 그런데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네. MB께서 경로하셨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누가 물어봤나요? 왜 저한테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전직 대통령을 그 봉하마을에서 검찰까지 서울까지 불러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를 그게 검찰이 자의적으로 했다라는 자유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대요. 네. 그런 용감한 검찰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게요.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네네. 그때 저한테 이 얘기를 한 거는 나중에 당신 진영에 가서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저한테 설명을 하죠?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얘기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김두우 씨, 저한테 그렇게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저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정봉주입니다. 네, 어쨌건 김두우가 이제 이전 투구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기 전에 정봉주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이재호 전 특임장관은 전전 정권의 문제를 거슬러 잡아간다면 전전전 정권은 무사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보세요. 전쟁은 입으로 합니까? 그렇죠. 이 자꾸 뭐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자꾸 뭐가 있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게 식으로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이분들. 감옥 가서도 이렇게 큰 소리 치나 한번 봅시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우리 이거 검열에 걸릴 것 같죠? 저는 별말 안 했습니다. 이분은 이름이요 미디어 오늘의 정상근 기자입니다. 비겁하게 혼자 빠지려고. 네, 같이 빠지시죠.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김인옥. 전에 나왔어요. 몇 번 말씀하셨죠.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건방지게 여사가 뭐예요? 김윤옥 여사님. 네. 께서 그냥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특활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주장인데요. 김희중 전 대통령 1부속 실장의 검찰 진술 내역을 제보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것도 엊그제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이 김희중 전 실장의 진술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그 문제의 진술은 이 김희중 전 실장이 특활비 1억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서 이걸 달러로 바꾼 다음에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는 당시 청와대 이부속 비서관실에 부속실장에게 줬고 이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그 명품 등을 구입하는 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달러로 환전까지 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달러로 환전을 해서 그 이부속실에 줬다는 거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김윤옥 여사가 2011년 미국에 방문할 때 명품을 구입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때 뭐 일정상 보면은 항상 대통령이랑 붙어 다니게 돼 있고 뭐 거의 뭐 쇼핑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당시에도 뭐 김윤옥 여사가 뭐 특정 브랜드의 그 매장을
예. 네, 그 문을 닫아놓고 쇼핑했다 뭐 이런 일종의 지라시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돌았다고 하고 정보가 돌았죠. 네네. 예. 이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누구냐면요. 목용만 실장입니다. 목영만 실장이요. 예, 목용만 실장. 네. 그래서 지금은 5억인가 5억 5천만 나왔지만 앞으로 특갈비 더 나옵니다. 네. 박홍근 의원님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010-4336-0515. 아, 본인 010-4336-0515. 전화번호를 방송 중에. 네, 예. 그렇군요. 앞으로 나올 게 줄줄이에요. 그 제가 4개월 전서부터 예견했잖아요. 네. 한 두 여성의 이름이 나올 것이다. 네,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예. 네, 김용 여사 얘기를 하셨었는데 한 분은 누군지 아세요? 한 분이요. 예, 누굴까요? 두 여성이라고 말씀하셨었죠. 두 여성이죠. 한 여성은 나왔고 네. 또 한 여성은요 곧 나올 거예요. 네, 저도 곧 알도록 하고요. 근데 이 정두원 전 의원이 예. 19일 그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한 얘기에 따르면 예. 19일이요? 네, 오늘 며칠인데요? 오늘 19일이죠. 오늘 오전에 또 네. 얘기했어요? 네. 신이 났네. 두원이 형님 요즘 작두 타세요. 이 명품백 얘기는 근데 좀 근거는 없는 것 같고 예.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 이제 문제는 그거보다 더한 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더한 게 뭘까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자기도 아직은 근거가 없어서 말을 못 하는데 예. 뭐 그런 심증은 있고 이 대통령 그러니까 17대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예. 당선됐을 당시에 그때 좀 의아한 일들이 한 3번 정도 일어났는데 예. 이게 대통령 당선 후에도 여파가 이어졌다. 근데 아하.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아, 네. 김희중 1부속 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해외에 가서 명품백을 샀다. 네. 요 단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명품백을 샀다라는 단어 중에 예, 정답이 있어요. 네. 굉장히 짧은 단어인데요. 그럼요. 네. 정답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에 정답이 있다. 큰일 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세훈 원장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이거 한 명 빙고. 누군지 알겠어요. 빙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예,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해 죽을라 그러시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만간 밝혀지지 검찰은 않을까. 정보는 다 접수했고요. 네. 확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3차장님 가자. 다음 소식 할까요? 네. 그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문건을 대량으로 파기했다라는 주장이 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 어제 폐기업체 용역 직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일용직 노동자 분께서 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수자원공사가 1톤 차량 4대 분량의 4대강 사업 등 문건을 파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18일 그 일용직 중개소를 통해서 그 종이 파쇄 업체에 일을 배당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갔더니 수자원공사 문서 해체 작업을 하는 곳이었고 거기서 문서 해체를 하는 와중에 그 4대강 4번 문건이라는 제목이 달린 파일처를 4대강 4번 문건 네,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를 막 뒤져봤더니 이번에는 4대강 2번 문건이 오호. 나왔다는 거고 그 안을 보니까 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보완해야 할 점 등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서 이게 1997년 이후에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 시스템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단 파기한 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파기를 한 거는 그게 이제 원본이 아니라 일종의 그 실무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출력을 해놓은 사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사실 조사를 위한 지금 긴급 감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 얘기가 맞다면은 전자문서 시스템만 한번 보면은 사실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수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 정권 바뀌고 대통령 바뀌고 장관까지만 바뀌었지만 그 밑에 국가장은 과거 정권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만약에 만약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공사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그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국토교통부가 이 얘기를 듣고 긴급 감사에 착수를 했다는 거는 몰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건을 파기를 하는데 상급 기관의 일종의 보고도 안 한 셈인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수상한데요. 전 정권에 임명되었던 국장 과장님들 한 말씀 드릴게요. 동작 그만.
우리 아들 군대 갔어요. 아, 네. 제가 동작을 그만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이런 건 파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파기하고 그러면 뭐 의심을 받죠. 근데 뭐 어쨌건 원본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근데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 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재건축 기준을 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그 원래 지난 2014년 9월까지 재건축 연한이 40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면서 30년으로 줄였던 거고 이거를 다시 4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죠. 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쓰는 게 좋죠. 너무 이렇게 긴급하게 막 그 부시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이게 뭐 재건축을 뭐 하다 보면은 어쨌건 그걸 다시 부시고 또 다시 또 자원을 들여서 다시 세워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좀 자원 낭비가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있었고. 과거에 졌던 집들이 좋은 데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네. 운치도 있고 그걸 조금 살기 편리하게 리모델링 할 필요 있으면 리모델링 해서. 네네. 예. 그리고 시멘트로 짓는 거 아니에요, 집들은. 그렇죠. 시멘트 굳는 걸 양생이라 그러거든요. 양생 기간이 몇 년쯤 될 것 같아요. 다 굳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멘트 양생은 100년이 간다 그래요. 아, 그렇게는 오래 걸려요? 그럼요. 아. 그래서 100년까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리모델링 해갖고 네.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 사회가 자꾸만 때려 부시고 새로 짓고. 네. 그 MB가 했던 뉴타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럽에 가면 좋은 관광지가 골목길 관광지예요. 진짜 유럽 주요 도시에 가면은 아파트 같은 게 많이 잘 안 보이긴 하죠. 예. 네. MB가 콜로세움 보고 한탄했대잖아요. 저걸 때려 부셔야 되는데. 금싸라기 라는 설이 땅이니까. 있습니다. 그래 유적지 다 때려 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새로 아파트 져야 되니까. 아하. 정상 기자님. 네. 오늘 뭐 끝났나요? 한 것도 없이 끝났네. 그러게요. 예,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잠시 뒤에 여의도 UFC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서서. 들어왔습니다.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무한 끝장 토론. 금요일날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요. 자,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해 처음 뵙으니까. 좀 그러네요. 네. 자, 처음 출연하셨습니다. 선금주 국민의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금주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전 재선, 전 장관, 전 최고, 전직 전문 진수희 바른정당 전 최고. 네, 바른정당의 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장관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입니다. 몇 년? 한 13개월 했고요. 예. 그때 일 많이 했어요. 그때 예. 현역 의원이었죠. 세비도 받고 장관 월급도 아닙니다. 받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어느 게 더 많아요?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장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관 쪽 급여 받았습니다. 예. 그건 또 판공비 있으니까 그걸 선택한 거죠? 판공비는 제가 전혀 아니에요. 건드릴 수가 없었고. 예.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아니 장관이 거의 많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판공비 쓸 수 있는 그 법인카드 우리는 특활비가 배정된 부서가 아니었어요.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친이기 때문에 근데 특하면 원래 판공비 카드를 다 우리 비서실 직원들이 저는 구경도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엄청 투명하게 하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잘하셨다 이런 얘기죠? 장관은 잘했는데 아니요, 대통령 잘못했다. 일을 열심히 했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한 가지 잠깐 바로 잡을게요. 우리 국민들이 장관 뭐 하루만 해도 뭐 연금 받는다 이런데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진수 의원님이요. 그 방송 분량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요. 기회 아니에요. 오면은 끝까지 갑니다. 네, 분들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입 다물게요. 인사도 안 하셨네, 차 의원.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속인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 출신 차명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목소리가 중후하세요. 네. 좀 새해에는 좀 무게 있게 나가겠습니다. 몇 번 떨어지셨어요? 2번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만큼 인간이 성숙됩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은 학교 갔다 왔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별로 성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아니 떨어질 기회가 없었잖아. 무지하게 떨어졌어요. 정말 그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고 출마 못하기도 많이 못했고. 제가 21살서부터 출마하려고 그랬거든요. 자, 진수 의원님. 예. 주제 나왔어요. MB 잘 아실 텐데. 네, 제가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죠. 네. 어제 그저께 골목 성명이 아니라 콜록 성명 보셨죠? 콜록 성명이라 그래요, 또. 예. 예. 왜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원래 기관지 호흡기가 잘 안 좋아서 평소 때도 기침은 늘 많이 하시는데 아마 요즘 왜 감기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또 감기도 걸리시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봤고요. 현장 참모들은 좀 울컥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더 가까이서 뵀으니까 뭐 그런가 싶긴 한데 또 그 양반이 또 그렇게 또 나약하신 분이 아니라서 그랬을까 싶어요. 예, 예. 아니 이제껏 나약한 모습 못 봤는데 멀리서 보신 또 국민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많이 초조하구나. 그래서 나온 그런 느낌이 많이 태도다. 들었죠. 예, 그런 댓글은 느낌 이게 제일 들었어요. 많이 달리더라고요. 곧 아플 예정이시다. 아니 뭐 아주 평상심이기야 하겠어요. 그럼요. 그 아래 자기 돕던 그 참모들이 다 줄줄이 이제 구속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평상심일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구속될 분들이 구속될 때는 초조하지 않으시다가 김희중 부속실장이 구속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초조해지신다 이런 얘기도 평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김희중 그 제일 부속실장 보면서 충격은 좀 받으셨고. 과거에 98년도에 그 수행비서인가 하다가 감옥 간 분 있잖아요. 그 MB 그 저기 네, 국회의원 의원 시절에. 의원 시절에 그래갖고 그 선거 자금 예, 예, 그거 내부 고발하고 그래갖고 그분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아웃됐잖아요. 예, 예. 그분의 대자비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분들 얘기 많잖아요. 그분도 그때 이제 누구에게 맞는지 모르지만 선거 때 쓴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돈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었고 결국 1, 2천만 원인가 쓴 걸 안 주더라. 그래갖고 그분이 고발한 게 뭐였었냐면 불법으로 또 다른 유사 선거 사무실을 차렸다. 이렇게 하고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즘에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MB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그 과거에 가장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뭐 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하고는 별개로 또 사람의 좀 문제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입장을 바꿔서 소위 말하면 이제 배신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 어디까지 의리를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좀 드는 생각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그런 참모나 동지들하고 공범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이 진영을 떠나서 그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해요. 최근에 정두원 의원님이 방송 나와서 예전에 그래도 MB 곁에 계셨던 분이 뭐 왜 이렇게 배신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느냐 했더니 배신은 내가 한 게 아니라 MB가 한 거다 이런 명언을 하셨어요. 저는 명언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사실상 MB에 대한 신뢰를 지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분들보다 그런 직원이 저는 더 감동적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이 문제가 그 한 사람의 배신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아예 그냥 네, 배신 그렇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제 대중 정치를 하고 도덕군자 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쭉 정치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네. 오히려 더 스펙타클하고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문제는 뭐냐면 누가 더 대의에 충실하느냐 누가 대의를 거머쥐느냐 이거가 아니라요. 누가 자기 주변 관계를 관리 잘하고 잘하느냐. 주변에서 누가 힘을 얻어내느냐 이게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요. 사실은.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도 정치 드라마도 그 소위 말하면 힘이 가지려면 그런 그 이 주변의 그 관계 마이크로 폴리틱스 있죠. 이 부분이 그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끄지 커다란 대의에 관한 문제는 뭐 사실은 쏘쏘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정치 해보면은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대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스탠스가 많이 움직여요. 근데 오히려. 손 의원님 네. 말씀하시고 제가 좀 그 할게요. 대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의가 명확하면 배신의 문제가 안 나오는 거고요. 지금 김희중 전 실장의 발언 중에 딸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 맞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딸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대의의 입장에 서서 그 일정들이 이루어졌다면
이분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배신의 프레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 아마 송금준이 이제 아마 편하게 정치를 하셔서 그런데 그 정치를 좀 하다 보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대의가 아닌 주변에서 소위를 따져야 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지금 이제 예컨대 이제 나주에 지역구 계시잖아요. 네. 그 지역구에서 예컨대 송금주 의원하고 예컨대 뭐 경력도 비슷하고 네. 외모도 이렇게 출중하고 네. 이런 분이 송금주 의원에게 도전을 했다. 네. 응? 그러면 송금주 의원이 그래 편하게 그래 우리 그 페어 플레이 하자. 이렇게 페어 해야 플레이는 뭐 쌍둥이 플레이 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뭐 참고로 여러 가지 예컨대 이제 자기 그 가정의 대소사 이런 문제가 또 이렇게 얽히고 네. 설키면서 그런데도 정치라는 게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에 충실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예컨대 제가 아까 저한테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뭐 친 김문수 계열이라고 그러지만 김문수 지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자기 그 비서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절대 곁을 안 줘요. 그래서 조금만 차갑다는 응, 조금만 뭐 있더라고요. 그 구설수가 나오면은 바로 잘라버려요. 대신 자기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주변 관리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분한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신이 입지를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말을 잘못하든가 뭐 경쟁 관계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입지가 어렸을 때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잡혀 들어가진 않지. 왜?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정치라는 게 그런 이 상당히 이게 우리 차 단순하지 의원님이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잠시 이제 여의도에서 비껴나가신 지가 좀 되셨는데 또 우리 70년대생 우리 송금주 의원님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조금 아직은 드라마에서 보던 이제 야사로만 듣던 얘기고요. 사실 이제 대의만으로도 승부를 해도 국민이 호응해주고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시작된 건 맞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네. 유감스러운 거는 다 지금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되어 있는 공적 영역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치 그 개인 간의 인간관계, 사람 관리 이런 쪽으로 환원시켜서 자꾸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장사미사들 술자리에서나 그런 거를 이야기할 일이지 심지어는 언론이나 이런 공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그게 마치 그 사람이 잘못한 거냐 이렇게 몰아가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아니, 소수의 마초적 생각을 남성들이 하죠. 그런 걸 좀 즐기고 소비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뭐 별걸 손대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걸 관점에서 이걸 젊은 의인이 정치는 또 배신이니 마치 조폭 집단의 언어로 이걸 치환해서 이 상황을 오.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유감스러워요. 지적이세요. 예. 오. 그 근데 국민들은 되게 저 이상하게 차명진 봐요. 의원이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에요. 정치학과 박사과정까지. 박사 그리고 그러니까 과정까지 지금 정치라는 마시고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하고 종교하고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 철저하게 개인이 벗어난 어떤 그 대의를 갖고 논문 쓰는 하는 건데 그래요. 정치인이잖아요. 그 과정에 네. 인간의 오욕칠정이 결합돼 있어요. 어머, 좀 좋아. 어머, 좀 좋아. 정두원 의원도 지금 정두원 의원도 있잖아요.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저는 이런 생각돼요. 정두원 의원이 사실 있죠. 아까도 뭐 MB가 정두원 의원을 배신했다?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정두원은 SD 아시죠? SD하고 파워스트로크를 SD는 뭐예요? 이상득 씨. 알면 초기에 권력 초기에 이상득하고 정두원하고 이재호 셋이서 3자가 트라이앵글로 권력 투쟁을 해요. 내부 권력 투쟁을. 하다가 인수위원회 시절이죠. 예, 거기서 정두원이 밀려나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럼 과연 그러면 지금 정두원 의원이 지금 하는 얘기 있잖아요. MB가 잘했어야지. 내지는 말이야. MB는 주변 사람들을 저렇게 관리를 잘못했어요. 이분들도 있잖아요. 전면적인 그런 진리가 아닌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의를 지켜야 하나 사람이 대의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 예. 어쨌든 저희는 현안 정치 토크하러 왔는데 너무 심오해지고 있어요. 비정치 회담 같기도 하고. 예. 수준으로. 예, 진행자님.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차명진 의원이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야사와 잡사했는하고 그리고 대용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용문고등학교 용문 유명한 출신이요? 정치인들이 많아요. 지금 사무총장 하는
우상호. 아니 사무총장 국회. 김규홍이 거기. 김교웅하고 동기 동창이고요. 네. 우상호, 임종석의 선배예요. 예, 제 후배들입니다. 예, 용문고등학교. 근데 저는 거기서 뿌리가 있습니다. 현역 잘 나가는 3명 이외에 조금 좀 밀려나 있으니까 좀 감정적으로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자, 정치 보복이라고 했어요. MB 어떻게 보셨어요, 진수 의원님? 정치 보복이다. 경계가 애매모호하죠. 예.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또 그렇게 보는 게 무리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아우 이게 또 몇 년 후에 또 악순환의 어떤 그렇게 빠지면 어떻겠나 걱정이 돼서 수사는 드러났으니까 하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냥 대승적으로 이렇게 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덮는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 게 전체 국민들 또 국익 또 우리나라가 한 걸음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얘기하기는 그랬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재호인데 이재호 아니요 의원한테 얘기 좀 하시죠, 그런 그랬어요. 생각을 하던 그 즈음에 노 대통령 그 비극적인 그 당시에 예 그런 일이 있었어서 뭐 하여튼 그 기억이 갑자기 오늘 나네요.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검찰을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가이드라인 주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문제 끄집어낸 거에 대해서 격하게 저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어제 대통령께서 뭐 분노했다라고 한 표현을 검찰은 그렇게 가볍게 흘려듣지를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집권 세력이나 화가 나더라도 좀 쿨하게 이렇게 하고 그 수사를 좀 조용하게 진행을 당하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그 집권 세력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아니 화는 나겠지만 그런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쿨하게 검찰 수사를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해서 뭐 저게 법적으로 위법한 게 있으면 법 절차대로 처리하는. 참고로 제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여당은 방청객 모드입니다. 예, 저는 많이 방귀를 듣고 잘안 갑니다. 줘요.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이던 시절부터 또 후보자이던 두 번의 후보자 과정에서도 가장 지지자들이 가깝했던 표현이 너무 정제된 표현만 쓰시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섣불리 어떤 단어를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서 휘감는 그런 카리스마,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 나쁘게 말하면 그런 술수는 쓰지 않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 정도의 단어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그리고 또 저희 정당인 우리 정당 내부 목소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온도를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요것과 구별해서 말씀드리건데 MB의 성명 어떻게 받느냐.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변명이자 최악의 변명을 한 거라고 봐요. 최선의 변명이라고 한 거는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거. 제가 변호사였지만 법정에서 유죄받는 피의자 피고인들도 본인은 결백하다는 얘기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응당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변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최악의 변명이라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겁니다. 스스로 그때가 정치 보복이었음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진수희 장관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합리적인 생각 저도 많이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쨌든 이 부분을 종집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그 누구도 이런 MB의 혐의와 범죄의 혐의를 덮을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증거 덮는다. 탄핵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프레임적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드러나는 증거를 쫓아가는 과정입니다. 드러나는 증거를 덮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 보복과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 치욕을 주는 방식으로 있을지 없을지도 채다 모르는 내용들을 검찰에서 흘려서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던 그 당시 상황은 분명히 비중의 차이를 두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비양시의 관점이 아니라 양비양시를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온도를 재고 무게를 재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 생각합니다. 아, 반박이 아니고요. 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해명.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해명. 그렇다고 지금 이 사안을 무조건 문 대통령의 결심으로 좀 덮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아, 예. 전혀 아니고. 아닙니다. 예. 전혀 네. 아니고 예. 그 10년 전 그 상황에서 제가 느꼈던 소회를 그냥 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당시의 그때는 상황을 그럴 수 있는 힘이나 그 예. 결심할 수 있는 주체에 제가 그 그룹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네. 또 몇 년 후에 또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악순환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걱정. 그다음에 2009년의 지금- 상황을 말씀하시는 예,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도 혹시 뭐 또 10년 후에 예. 또 이런 상황이 입장이 뒤바뀌어서 되풀이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10년까지 정권 안 바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그건 모르죠. 어려울 수도 있죠. 저게 바로 오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저한테 그냥 아니, 진 장관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조금 예. 오도한 면이 없지 않다고 예, 보지만 알겠습니다. 통상 그런 방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 국민 말씀드리긴 지금- 아니, 두 했습니다. 여기 남성 패널들도 역시 있어요. 잠깐 남성들이 10초만. 어렵군요, 진짜. 남성들도 먹고 우리 살자. 아니요 우리 국민들의 네. 정치 저 의식이나 처음 수준으로 나왔는데. 봤을 때 그거 가능하지 않다는 거 저도 예.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러자는 얘기도 진짜 아닙니다. 많이- 네. 자, 송금주 의원님. 모처럼 예. 나오셨는데. 아유, 예, 죄송합니다. 말할 기회가 추석 없네요. 이번에 전남도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좀 국민의당 기본적으로 입장은 뭐였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증거들에 문무일 대해서는 총장의 입장이 옳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어쨌든 정치적인 시도를 하신 거죠.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시도를 하셨고 그 부분 정치적 시도를 했다. 네, 아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감정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에서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낳지만 결국 마지막에 뭐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던지면서 정치 보복은 하지 말아달라.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기침을 하시면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기침을 하시면서.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은 사실 오늘 그 신문 일면에 나온 기사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과 전 정권의 대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뭐 분노 이런 발언들이 아마 그런 대결 국면으로 나가긴 했을 것 같은데 이 프레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명박 전 정권의 이제 입장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이 좀 독립적으로 엄정하고 또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빨리 종결지어야 될 사건으로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뉴스가 되는 것이냐. 어쨌든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정기관들이 위치에서. 예. 엄격하고 또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해서 진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어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때문에 검찰이 좀 기울 것 같다라고 진수 의원님께서 살짝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네, 지금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검찰에 어느 정도 좀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노무현 정권 때도 예. 검찰에 대한 개입이 다른 정권에 비해서 최소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제가 그때 판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오, 그러셨구나. 은근히 깔때기를 한번 팍팍 아니다. 그래서 손 네. 광고 듣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아,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셨어.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의원,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전 최고위원, 전 의원, 전직 전문.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많이 묵었다. 자, 정치법 아까 하던 말씀 마무리 지시고 차명진 의원 말씀하시고. 네, 검찰에서 청와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예.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고 그 결과물들을 국민한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야 이제 다 받아들이고. 예, 그래야죠. 이제 더 이상 사법기관이나 검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형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판사 몇 년 하셨어요? 9년 했습니다. 9년요? 일찍 고시에 아, 패스하셨네. 아닌데 저도 늦게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차명진 의원님. 정치보복. 예, 이거는 제가 볼 땐 이래요. 정패청산이면서 동시에 정치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양날의 칼을 다 그런 갖고 있다. 정치인이 어떤 정치 행위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의적인 목적과 그다음에 소의적인 목적이 함께 항상 결합이 돼요.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내 이러한 목표를 수행함과 동시에 나의 경쟁자 누구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어떤 아니면 나의 뭐 어떤 그 측근 누구를 또 이렇게 기용한다든가 이 두 가지 목적이 함께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그 목표를 계속 하는 것 대의는 분명히 있고 이 대의는 아마 제가 볼 때 이 관점에서 볼 때 절대 포기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게 이 적폐청산밖에 없어요. 또 원전 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저 평창올림픽 그 뭐 한반도기까지 도대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제가 볼 때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을 거예요. 뭐 적폐청산은. 그래서 아마 MB를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치보복 이 문제는 뭐 본인이 그 과거에 그 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했을 때 당했던 여러 가지 어떤 사적인 생각 뭐 그런 것이 MB에 대한 어떤 그 응어리인 것 이런 것이 또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멈출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끝까지 간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한 거냐 안 거냐 아닌 거냐 이게 논쟁하는 것도 참 치졸한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안 해요. 지시한 거냐 안 한 거냐 그 논쟁하는 게 치졸하다. 네, 그렇게 안 해요. 정치는 딱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저기다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다 알아요. 이 정치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또 거기다 딱 임명해 놓으면 안 봐도 내가 침대에 가서 잠을 자도 윤석열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안 했냐라고 논쟁을 누가 하는데 그거는 지금 또 이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죠. 참 두 번 떨어지더니 도인이 된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많이 좀 상처를 받으면은 예. 사람의 속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마다 실패하다 안다. 그러면 청와대가 혹은 민주당이 잘 안 될 것 같다?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제가 보면 이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드디어 그 실제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 안 된다라고 때가 제가 딱 봤을 때가 언제냐면 담배값 인상했을 때. 담배값 인상하면서 그 50대 있죠. 50대 소위 말하면 이제 중하층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돌아서기 시작한 거야 그때.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0대들이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평창올림픽에 소위 말하면 열심히 운동한 선수들을 빼고 북한 선수를 집어넣는다. 그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의가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20대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니거든. 이거는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이 아니거든. 거기서부터 금이 갔지요. 또 이 소위 말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 비트코인을 소위 말하면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소위 말하면 이 은행이나 국가가 뒤에서 신용을 담보하지 않는 화폐는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20대의 경제관념에는 와닿지 않는 거야. 그 사람들 누군가가 오히려 더 나라보다 더 나를 신용을 보장해 준다라는 생각을 20대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완전히 돈을 빼지 않는 한 그 돈이 계속 돌면 그 신용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경제 법칙인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그 문재인 대통령도 기성세대였던 거야. 이거를 이제 지금도 지금 보니까 많은 지금 현 정부의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자체를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이게 쭉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고 그게 이제 20대한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균열이 왔고 무너지고 있다. 네. 자, 예, 이재용 의원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언급을 정책 두 가지로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담배값 인상하고는 달리 보아질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책 언급하신 내용, 비트코인 내용과 여자 하키 선수 단일팀 내용은 지지자들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토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책에 기본에 깔린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뱃값 인상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뱃값 인상은 이제 부자 정책으로 가고 서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을 늘려간다는 그런 입장이 반영되고 투영되고 향후에도 그런 기재 정책들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지지자들이 이탈을 해간 거고요. 그렇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협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설득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사태를 인식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 정치를 있잖아요. 이렇게 부자냐 예. 아니면 가난한 자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야당할 때는 편해. 하지만 국가를 운영할 때는 그렇게 보면요. 필히 아마추어란 소리 들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최저임금을 그 인상을 당해야 할 아르바이트와 또 그 최저임금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될 소상공인 이게 이해가 대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한쪽 편을 들었다. 사회 갈등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데 단편적으로 아니, 제가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정리를 먼저 들어왔어요. 아, 네. 들이대지 마세요. 그 설득을 통해 희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담뱃값 인상 문제하고 사실 그 동일 평면에서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나 비트코인 문제를 접근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사실은 그 개인의 땀과 희생을 노력을 가지고 쟁취해낸 그 올림픽 출전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그 개개인에 대해서 희생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비트코인 체제가 나왔을 때 사실 제도권의 그 금융권에 대한 불신에 기해서 이 화폐가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화폐에 대해서 젊은 층이 또 제도권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신뢰성을 준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지금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투기화 되니까 문제지만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정부가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청년층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 희생을 어떤 대의에 따른 대의가 희생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두 가지 크랙이 최근에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두 화제인 것 같아서 크랙의 틈을 모든 분들께서 근데 짚고 지금 들어오시는데요. 정책적인 내용을 섬세하게 갖고 들여다봐야 들어가면 돼. 좀 더 시간이 지금 필요한 그 말이 말이 안 정치적인 아닙니다.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 거잖아요.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차명진 의원의 분석은 예. 지금까지는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고공행진을 해왔지만 균열이 이게 가기 약간 시작했다. 적신호가 아하. 지금 켜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차 의원이 객관적 하신 분석이 거고 희망사항이에요. 아니요 객관적 분석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자 아니 나도 저게 문재인 아니, 정부가 잠깐만. 너무 빨리 기우는 걸 원치 않아. 잠깐만. 우리 저 자유한국당 아니, 좀 청소 좀 내 얘기 안 해주고 끝났어. 했으면 좋겠어. 안 끝났어요. 솔직히. 담뱃값 인상하고 비교한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 제가 이야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주 지지층이 50대, 60대였는데 예. 거기서부터 이반하기 시작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고 예. 지금 문재인 정부도 결국 주 지지층에서 뭔가 이 불만스러운 터지기 시작했다.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 분석을 하신 거지 그 정책적인 컨텐츠 갖고 비교하고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뭘 또 밑에 보고 계세요? 아니 준비해 오신 내용 다 하셔도 됩니다. 다 경청하고 가겠습니다. 공도사 그 페이스에 내가 휘말려가지고 할 얘기를 잊어버릴까봐 지금 어차피 이 고공행진은 지지율 고공행진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없고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탈자가 생기고 민심이 좀 이반이 될 텐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달리 쳐다볼 데가 없단 말이에요.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대안이라고 전혀 생각은 또 그분들이 안 하시죠. 그럴 때 어떤 분이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정말 실망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걸었던 중도에 계신 분들 보수층에서도 예. 그나마 합리적인 걱정하지 마세요. 분들 자유한국당에 참여진 또 있어요. 진보적에서 진보 그 파에서도 예. 좀 그래도 좀 중도에 가까운 온건하신 분들 통합으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시죠 그냥. 예. 그래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기대를 걸 수 있는 저는 대한 정당이 하나 만들어질 필요가 있던 요 타이밍에 바로 그나마 좀 이념적인 지향점이 같은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이 이제 통합하면서 당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국바당이 바국당이에요. 아니에요. 통합개혁신당 가칭이고요. 네. 국민 공모를 통해서 이제 정해질 텐데 네. 그래서 새로운 그릇이 하나 만들어져서 국민들한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대안이 희망을 될수 있는. 드리면 저는 충분히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송금조 의원님은 통합파예요 반대파예요?
일단 저희는 통합 자체가 예. 그러니까 합당이죠. 합당. 청취자분들한테 먼저 그림을 그려주고 가야 돼요. 아, 네. 통합 찬성파예요, 반대파예요? 저는- 아니면 어정중파예요? 안정적 같은데? 아니, 국민의당이 다 함께 가지 않는 형태의 합당은 그러니까 분열을 야기시키는 합당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이제 그 유리 깨지고 벽지 찢어지고 책상 부셔지면서 싸울 거 다 싸웠잖아요. 거의 심리적으로는 아닙니다. 분당 상태 저는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정중파는 맞죠? 어정쩡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명확한 입장이 있는 건데. 아니 입장이 근데- 길어지면 어정쩡한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 통합을 위한 합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도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정당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4.13 총선에서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의 의사도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다당제를 그러면 선택했으니.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의 그런 합당이 그 대한 세력으로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제가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고 바른정당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서로의 좀 다른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들이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통합 과정이 어떤 안철수 대표 그리고 유승민 대표 두 사람의 결합에 더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 반대하는 분에 대한 설득 작업이 부족하고 특히 4.13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해서 정치권에 들어온 많은 초선 호남 의원들이 있거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설득 또 호남의 유권자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당으로 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자꾸 보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통합 반대파들을 정리해달라. 무슨 자격에서 유승민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 합당 과정에서 어떤 허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예. 것에 여지가 희망을 갖고 남아있다. 있고 여지가 남아있다. 충분히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예. 제가 바라는 것은 바른정당에 우리 진수 의원님처럼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탄핵 정국에서 함께했던 젊은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들이 중요한 것이지 유승민 대표라는 하나의 상징성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을 뛰어넘는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 하여튼 뭐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줄기차게 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을 통한 대한민국 정치의 그 중도 정당의 탄생 예. 이런 것이 필요하다 어허. 이런 생각을 해왔고 어허. 그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저에게 별로 안 좋은 소리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제가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지금 송금주 의원 얘기하시듯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인데 이 통합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어. 뭘 하고자 하는 통합이냐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소위 말하면 중도라는 도대체 뭔가 충분히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없어요. 그래 예. 없고 그저 이 서로 네가 먼저 나가라, 내가 먼저 나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 통합은 찬성하지만 대안 세력으로서 크기에는 너무 성찰이나 그런 주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볼 땐 이래요. 한국 정치가 오랜 역사가 이게 양극단이 예. 이제 이렇게 서로 공존하는 그런 정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중도 통합 정당이 합치기도 그리고 합쳐서 살아남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뭐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회색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중도란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좀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막 서로 그냥 낙인 찍고 나가 뭐 너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중도에 대한 입장이 있다. 아니 근데요 이게 통합을 위한 통합이라면 예. 막 그 통합 얘기하면서 분열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추구하는 개혁적 가치를 향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박수를 칠 텐데 그렇다면 완전히 구태스러운 지역에 그냥 온전해서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분들하고는 결별을 하고 가는 통합이어야
그게 생산적인 통합이고 미래지향적인 통합이지 그냥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이탈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되고 저는 그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통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관련자들이 나오실 때마다 약간 입장들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두 당의 통합은 대안적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중도 정당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 그게 이거냐 저거냐 무슨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고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양극단에 있는 거대 두 당이 점유하고 있는 이거 말고 그러니까 중도적인 부분하고 지금 눈살 찌푸리게 하는 소위 보수라고 하는 이게 아니고 보수에서 개혁적인 보수를 그러니까 추구하는 중간당 되려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보수 세력을 대체할 목표가 있는 건지 이런 장거리의 목표에 따라서 향후의 스탠스는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 중도- 지금의 판단도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중도적인 같아요. 가치를 지향하는 분들하고 궁금했어요. 예. 보수에서 좀 보수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하나 한 그러니까 몸이 이 왜 될 진수희- 수가 없어요? 진수희 네. 최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들도 자기네들 정책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얘기가 막 길어지는 거야. 근데 이분 아니 설명을 아, 하라고 네, 네. 하니까 예, 저는 이분법은 아니라는 바른 거예요. 정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러니까 중간 정당으로서의 정체감을 못 찾다 보니까 오늘날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자명해져야 되지 않느냐. 예. 송 이제- 의원님 이제 대선 당시에 그 선대위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수석 대변인을 했었는데 누가요? 제가 아좀 본인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양 극단에서 적대적 공생 관계가 시작된 거죠. 그 문재인 후보 또 홍준표 후보 사이에서 그러니까 서로 띄어지는 시소 게임 속에서 중간에 있는 그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물론 앞으로도 중간지대에 있는 당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와 중간지대의 결합 단순한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이 합당을 안철수와 유승민의 합당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른정당의 그 탄핵을 같이 했던 개혁적인 젊은 의원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그 중도를 지향하는 중도 또 개혁 세력들 그걸 함께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지 어떤 보수를 대체하는 대안 세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전망은 저로서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내인 단체 돼야 안 돼요. 저는 된다고 믿고 있고요. 현재 거대 양당의 그 적대적 공생관계 끊임없이 정쟁을 하는 그 얘기는 충분히 그거에 하셨으니까.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당장 그 일상적인 삶의 고통을 느끼고 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가 하는 지금 이제 물음표를 지금 점점 갖기 시작하는데 예. 그분들의 그 민생과 관련한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할 그 자유한국당도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는 이미 저는 그거는 평가가 근데 지난번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지난번에 예산 때 국민의당이 했던 행동을 보면은 점점점 저는 소멸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그때 뭐 두 당이 했고, 합해서 소멸된다.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소멸될 국민의당이 거예요. 예산 때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민주당 여당 안 하고 야당 한국당 안 하고 가운데 숫자 이렇게 절충해 가지고 이렇게 정했거든. 근데요, 그게 어제 중도가 아니거든. 어제 근데 통합선언 하고 나서 예. 일제히 모든 당이 비판적인 그 비난하는 성명을 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의례적으로라도 그냥 영혼 없는 덕담이라도 한 영혼 없는 덕담이라도. 말이라도 하는데 일제히 그 비판적인 성명을 하는 거 보고 야, 이 당들이 좀 긴장하고 그러는구나. 특히 자유한국당. 아니 저는 제 그런 입장 생각을 물어보면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국민의당 내부로 나온 의견만 인용해봐도 보수 패권 야합 통합 촛불혁명 거부 반역 평화개혁 세력과 대결하려는 반민주적인 시도 이거 국당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바른정당 내부에도 그분들 마찬가지일 있잖아요. 텐데 통합 반대하시는 극렬하게 이분들은 예, 그게 내부의 아니 저는 목소리고 그런 함께 생각이 같은 들어서 정치적 이분들은 길을 가던 민주당을 분들의 향해서 목소리죠. 우리 좀 예. 데려가 달라라는 그런 아유, 그분 너무 간절한 모욕적이시겠는데? 호소라고 저는 들었어요. 아니 저는 그렇지 중요한 지점은 맞지 이 두 뭐. 당이 소멸의 길로 가게 된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된 건 뭐냐면
극단적 중도주의자예요. 아까 차명진 의원님께서 극중주의자는 뭐냐면 이쪽에서는 사형제 찬성, 저쪽에서는 사형제 반대하니까 극중주의자는 반만 죽이자, 반만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부재하면서 스스로들도 헷갈리신 거죠. 통합 과정에서 지금 햇볕 정책 계승 가지고 얼마나 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스스로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좀 보시죠. 조금 보시죠. 앞으로. 그 당에 또 중도파가 있어. 어정쩡파. 아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를요? 처음에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아닙니다. 합당하는 절차에서 충분히 서로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당이 깨지는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친합당으로 또 바뀌었네. 저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열하지 않는 합당이 돼야 되는 것이지 분열을 낳는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고 서로 그렇게 욕을 하고 어떻게. 아닙니다. 제가 딱 2년 됐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한 지. 판사 9년에 정치권이 2년. 아니, 판사 9년 하고 이제 한참 로펌 무릎을 변호사로서 한참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 정치권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사실은 항상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2월 4일까지 기대를 걸어보고 있고 2월 4일 전당대회까지. 네네. 전당대회는 치러질 것 같아요? 지금 상목 전당대 이런 거 말고 분위기상으로는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느냐의 아니 문제인 것 23개 같습니다. 지역에서 동시 전당대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견이 많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 뭐 당 지도부에서 그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까지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얼마만큼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그게 부분이 시대 변화에 필요합니다. 맞는 방식 아닌가요? 요새 전당대회 한다고 어느 한 지역에 체육관에 다 몰아넣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왜 온라인 전당대회로 하지? 그럼? 그게 저기 선관위에서 뭐 허락 안 해준 것도 있잖아요. 온라인 전당대회는? 뭐 K보이팅인가 그걸 예, 그거는 허락을 안 해줘. 애초에 검토하지 말았어야 될 겁니다. 전자인증이라는 것이 이미 그 전제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초반에 검토하는 분들 제가 관여를 안 해서 근데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중도 정당의 필요성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절충주의에 불과하다 또는 극중이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다양한 대해서 목소리죠.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합니다. 실용주의 얘기 나왔어요. 실용주의자. 그건 실용주의가 아니죠. 아니 어떤 경우는 제가 절충으로 그 보일 하나 수도 있지만 조언을 드리면요. 네. 그 이제 좌파 정치 이론가의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어떤 개별 사안의 중도란이 있을 수 없어요. 개별 사안은 예컨대 뭐 안보냐 아니면 뭐 대화냐 이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가 입장이 있대. 전체를 합쳤을 때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자이크를 합쳤을 때 이게 회색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도인데 내가 보니까 지금 이 국민의당 사람들은 별로 고민이 없어. 정치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봐서 그런지. 힘들잖아요.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 중간점. 네. 이런 방금 식으로 말씀하신 건 저도 어디선가 이런 본 적이 식으로 있는 하고 얘기인데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 아니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좀 것 하셔라. 네네. 아니 그렇게 하고 또 그 하나는 두 번째는 분명한 건 이래요. 지금 국민의당이 있잖아요. 지금 서로 이질적인 요소가 두 개가 합쳐 있다는 거는 본인들만 몰라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저기는 호남 기반하고 또 중도적인 색채하고 겹쳐 있다. 근데 이게 지금 그거를 안철수 리더십이 통합을 못 하고 있잖아. 그러면 갈라서 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미련을 갖고 있어. 왜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왜 갖고 있는 줄 아세요? 국민의당 의원들이 당장은 호남에서 지금 당선을 됐는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이게 유권자들이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아니 거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새로운 정치적 시도는 언제나 환영하고 정말 기대하고 지켜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에는 중도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입장을 가지는 겁니다. 끝.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송금주 국민의당 의원님, 차명준 자유한국당 전의원,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네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4부 비정치회담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있습니다. 비정치회담.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그러나 바닥에는 정치가 깔려있는. 자,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영역을 개척하세요. 문화정치평론가.
저요? 예. 어차피 뭐 그렇게 해도 문화라는 게 네. 사회 현상이란 뜻이고 그렇죠. 문화는 전체를 네, 포괄하니까. 당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뜻이기 때문에 예. 뭐 정치고 뭐 사회고 다 들어가는데 예. 일부 분들이 문화를 자꾸 연예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자, 강경윤 SBS 퍼닝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윤 강경윤 기자입니다. 스트롱윤. 저는요 지금 네. SBS 무슨 연예 TV에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죠? 한밤이 TV였는 본격 한밤. 본격 한밤으로 바뀌었어 이름이? 한밤이 TV연애가 본격 한밤으로 바뀌었죠. 네. 저는 그거 진행해 보고 싶어요. 진짜 잘할 것 같아. 아 진짜요? 예. 저를 한번 털어보시겠어요? 그럼요. 본격 한밤. 네. 네, 그- 본격 한밤. 김구라 씨가 지금 하고 계신데. 그래요? 네. 김구라 씨는 잘 못하지 않아요? 엄청 잘하시죠. 그래요? 그만두지 네. 뭐 이제 김구라 씨. 지금 어제도 봤는데. 지금 당대 최고의 MC 중에 한 명인데 아, 네. 김구라 그래요? 씨가 오. 왜냐면 이게 이제 연애도 네. 연애 문화 이런 것도 정치를 배경 깔아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연결이 촛불 돼 있죠. 이후에. 촛불 이후에. 알겠습니다. 네. 내시랭 끊임없이 예. 남편 소식 끈질기게 보도하고 네. 있어요. 제가 또 진짜 한 끈질김 하거든요. 예, 한 스통. 네, 자꾸 저한테 그 오보라고 자꾸 하시면은 제가 자꾸 이렇게 팩트로 폭력을 오. 본의 아니게 해드릴 수밖에 오호.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예, 팩폭. 네, 사실 월요일 날 팩트 체크. 네, 팩트 체크요. 팩트 폭력 예, 아니고요. 그 팩트 체크를 하면서 지난 월요일에 그러니까 15일 날 낸시랭 남편 전준주 씨의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낸시랭 씨와 전준주 씨가 함께 왔고 저도 당연히 재판에 취재 가서 낸시랭 씨를 1시간 정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15일 날. 네, 15일 예.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준주 씨는 재판에 참석 중이었고 이게 비공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청객들은 다 나가야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때가 기회다. 제가 아. 낸시랭 씨에게 기회는 얘기를 찬스다. 해서 네 이거를 사실을 진실을 얘기를 해줘야겠다 해서 낸시랭 씨랑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설전을 좀 벌였죠. 네, 제가 이제 이것도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줄줄줄줄 얘기를 했는데 낸시랭 씨는 뭐 굉장히 약간 바위 같은 느낌으로 아주 단단하게 그거 남편한테 물어보셔야죠. 저는 몰라요. 500억 재력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어요? 약간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확히 아는 부분은 500억 자산가 아니고 그 전준주 씨 같은 경우에는 마카오 출생도 아니고 어머니도 마카오에 있지도 않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 그건 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감옥 대해서 17년 산 거죠. 그 17년은 아니고 12년 정도를 12년. 살았죠. 그것도 네. 팩트죠. 팩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낸시랭 씨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그 어디서 출생을 했냐 그리고 마카오에 어머니가 있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 낸시랭 씨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네. 조금 속은 거 아니냐, 뭐 피해자 아니냐 네. 동정론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확고한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그렇다면 속거나 피해자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탄 거 글쎄요. 아니냐는 그건 조금 말까지도 위험해가지고 네, 거기까지는 나오고 제가 있어서 모르겠는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낸시랭 씨도 좀 이렇게 그 자신만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제는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낸시랭 씨는 사실상 연예인, 그러니까 방송인이기 때문에 네. 대중의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사람들의 말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그래서 듭니다. 사실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했어요. 사실 이제 낸시랭 씨가 못 믿겠으면 제가 이제 취재를 더 하겠다. 아하. 몸으로 뛸 수밖에 없죠. 뭐 기자는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피해자들과 접촉을 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 다녔는데 그 전준주 씨가 했던 그 여러 가지 벌렸던 사업 사실 말로는 사업이고 확인해 보니 거짓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사기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1조 원대 아트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부분과 자신이 이제 세계 명작 낸시랭이 있으니 미술을 좀 알아요? 미술 쪽으로 자꾸만 발을 넓혀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문화 기업의 이제 왕진진 회장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주로 주변에 접촉했던 사람들이 미술관 관장, 엔터테인먼트 대표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여행사 대표 해외로 나가겠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믿고 있다가 지금은 다 와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했고 진실을 봤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하고 다 떠나갔는데 지금 그 독수리 오영재 5명의 사람들이 있던 그 부분이 다 떠났고 지금 그 역할을 낸시랭 씨가 혼자 묵묵히 해주고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자, 상황입니다. 12년 감옥 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제가요? 낸시랭 씨가. 낸시랭 씨는 그 부분은 남편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실 수사 때문에 남편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그리고 12년을 지나왔으면 이미 죗값은 치른 거 아니냐. 왜 자꾸 이렇게 아직도 범죄자로 뭐냐 이런 반응이.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낸시령 씨가 남편의 판사 같아요. 과거의 옥살이에 대해서 억울한 옥살이였다. 네. 뭐 어떤 죄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과거에 특수 강도 강간 혐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있다는 뜻이겠죠. 피해자 한번 찾아보시죠. 어떤 그런데 피해자요? 지금 특수 강도. 근데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낸시령 씨가 억울한 옥살이였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하기는커녕 저하고 같이 한밤 진행하실래요? 아니요, 제가 근데 사실 이 얘기를 그 하평론가님 하신 얘기를 정확하게 낸시랭 씨한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허. 그 낸시랭 씨가 남편을 옹호하기 때문에 한 발언이라서 저는 그 선의를 믿어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그 과거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부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자님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남편에 대해서 많이 안다. 기자님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지금 좀 그분 한번 좀 답답했습니다. 찾아보시죠.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밝히면 안 돼요. 그럼요, 밝히면 안 되고. 그럼요. 네. 2차, 조심스럽게 3차 다가서야죠. 네. 그리고 또 한 분 만나볼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전준주 이름이 뭐예요? 남편이죠. 예, 전준주. 네. 만났죠. 예, 만났는데 네. 전준주와 감옥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네. 누구죠? 아니 몰라요. 일단 찾으면 돼요. 1940개 교도소는 제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빵계 전문가시니까. 빵계. 슬기로운 감빵 생활. 아, 그거 진짜요? 저한테 교도소의 비선실 네, 쓰시가. 슬기로운 감방 생활 자문하셨다고. 그리고 네. 왜냐면 제가 거기서 유명 인사인 게 네. 그 골방 몸짱 있잖아요. 네네. 교도소에 있는 하셨죠. 분들은 운동하는데 다 그 책을 아, 봐요. 그게 바이블인가요? 그럼요. 네. 교도소 헬스계 네. 헬스 운동 많이 하거든요. 헬스계 바이블. 네. 아니 저기 골방 몸짱. 슬기로운 네. 감방 생활 원래 카메오 출연까지도 그랬다가 할 수 복권 있었다고. 내면서 끝. 네, 복권되는 예. 바람에. 네. 예. 자, 왕밤빵 먹는 중장년님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세포트 기자 강경훈 화이팅.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다음 이슈는 박유천 반려견? 네, 그렇습니다. 박유천 씨 반려견 논란인데요. 사실 이게 7년 만에 사건이 발생된 지 7년 만에 다시 소송이 제기된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 박유천 씨는 잘 알다시피 JYJ 멤버이자 또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박유천 씨가 7년 전이면 2011년이죠. 박유천 씨 한 지인이 박유천 씨의 반려견에게 머리와 얼굴 등을 좀 물렸는데 그 상처 때문에 최근에 박유천 씨를 다시 고소를 했고 과실치사상이죠. 왜 7년 만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다 이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사건이 발생되고 본인은 쭉 치료를 받아왔고 쭉 치료를 받아오면서 약 3억 원 넘게 돈을 썼다. 그리고 향후에도 또 다시 재발됐다. 네, 뭐 재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소시효는 몇 년이에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올해까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또 우리나라 매체가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네. 그러니까 책임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 피해자 분이 물릴 당시의 상황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뭐 박유천 씨가 옆에 있었는지 뭐 걔한테로 박유천 씨가 이분을 데리고 갔는지 뭐 등등등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 관련 기사를 검색해서 몇 개를 쭉 봐도 상황에 대한 묘사는 하나도 없고 그냥 피해자의 그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만 잔뜩 나와 있어서 너무 매체가 정확한 사실관계보다는 좀 자극적인 부분 쪽으로 치중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무조건 연예인 탓이다라는 쪽으로만 몰아가기식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매체 보도 관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경윤 기자 얘기를 들어야죠. 네. 들어야죠. 네, 이게 2011년도고 당시에 이제 박유천 씨가 한창 고공행진 중이었을 때인데요. 당시에 박유천 씨가 어머니와 동생하고 함께 한 주상복합에 살고 있었고 그 강아지 견종이 말라뮤트예요. 말라뮤트 아시겠지만 썰매 끄는 강아지거든요. 오, 그 큰 개요? 네, 그 큰 대형견. 개예요. 네. 네, 오. 이름이 하랑이었는데 그 개를 이제 키우다가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그 개를 베란다에서 키웠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피해를 당하신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박유천 씨의 지인이라기보다는 박유천 씨 매니저의 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여성이 이 집에 강아지를 보러 갔다가 베란다에 문을 열어서 강아지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걔한테 물렸다. 네. 이렇게 들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박유천 씨가 이때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네. 견주라는 부분은 확실하지만 박유천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은 아직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볼게요.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 일각에서는 그때 박유천 씨가 집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서 네.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네. 만약 그렇다면 주인이 없는데 누군가가 가서 베란다를 열고 걔한테로 다가갔다면 이것을 박유천 씨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매체들이 이걸 쏙 빼놓고 그냥 박유천 씨 걔한테 누가 크게 물려서 다쳤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를 하니까 네. 너무 이것은 몰아가기식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뭐 사실에 대한 진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지 명확해질 것 같은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박유천 씨가 당시에는 좀 사과를 했고 당시에 사과와 함께 사과할 문제가 아닌데 머리하고 그 다리를 그렇게 그렇죠. 예. 찔렀다고 그 한다면? 병원을 가서 약 5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든 것으로 알려진 돈 봉투를 건넸지만 그건 거부 당시에는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 이어서 계속해서 이 상처 부분이 재발하고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우울증도 심해지고 이런 정신적 피해까지 입으면서 이 여성분이 이제 7년 만에 다시 한번 고소를 하게 됐고 이 형사 고소가 진행된다는 거는 이제 아니, 민사를 얼굴을 한다는 물렸네요, 거잖아요. 보니까. 네. 네, 얼굴하고 머리 쪽, 광대뼈 쪽에 피부가 움푹 패일 예. 정도로 아직도 좀 후유증이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한 건데 만약에 박유천 씨가 네.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한 분을 방치했다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사실 7년 규명을 하긴 해야 됩니다. 7년 전 일을 두고 피해자가 12억이나 배상을 요구했다. 네.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지금 상처를 보니까 20반, 30반을 뭐 11cm 꾸매고 얼굴 부분이 입술 끝 쪽이 물어뜯기고 단순히 피부 표면만 꿰맨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4겹 5겹 올라오면서 꿰맸고 광대 부분은 조직이 일부 소멸됐다. 그러니까 지난 7년 동안 병원비만 3억 2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또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굉장히 큰 중상인데 문제는 그 왜 그때 중상이 얘기를 안 했지? 그 중상이 왜 생겼는지 생겼을 당시의 상황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질문이 뭐였죠? 아니 이게 왜 그때는 문제가 안 됐죠? 아, 이 여성분이 그러니까 왜 7년 만에 했냐 이게 사실 비난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박유천 씨가 지금 계속해서 그런 법적인 소송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이거 혹시 합의금을 노리고 한 거 아니냐 뒤늦게 이런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어서 이 여성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은 박유천 씨한테 연락을 취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다시 박유천 씨하고 막 그런 공방을 치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그 상처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는 게 돼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지금까지는 미뤄왔다. 근데 더 설득력이 이상은 떨어지는데요. 네, 미룰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네. 매체에 몰아가기식 보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최시원 씨 예.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개가 어떤 분을 물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예. 최시원 씨 개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체가 그렇게 보도를 아니, 근데 했는데 매체 비평 그만 끝내시고요. 예. 근데 팩트 접근을 하셔야지 이제. 네, 그 지난해 팩트가 10월이었죠. 매우 중요한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핵심적인 그 팩트에 대해서 그 물릴 당시의 그러니까 상황이 한경희 씨가 어땠는지. 맞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직 미스테리에 쌓여 있는 거죠. 물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박유천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네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알아볼게요. 엄청난 네. 화제가 되고 수많은 보도가 나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빼먹을 수가 있느냐.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이건 연예인 탓이다라고 몰아가기식으로 보도를 하려고 하는 매체들의 속성이 있다는 그러지 겁니다. 않는데요? 연예인 탓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너무 과한 박유천 씨 동정 여론이 더 많다는데요 현재는. 네 현재는 좀 그런 편이죠. 아까 처음에는 뭐 동정 여론이 있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상처가 엄청 크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이제 피해자도 그럴 만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여론이 동정 바뀐 여론이 건데 근데 예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된 네. 사안인데 정작 핵심은 빼놓고 보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매체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그래요? 이 사건에 근데 대해서. 최시원 씨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쨌든 뭐 그게 직접적으로 사인이 뭐냐 이렇게 하기보단 네. 유가족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인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폐혈증이었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거. 네. 그리고 강아지가 여러 번 물었던 전력이 있는데도 강아지 잘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건도 논란이 돼서 사인이 폐혈증인데 폐혈증의 원인이 뭐 녹농균이라고 하는데 녹농균이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체 사건의 핵심인데 네. 그동안 매체들은 무조건 최시원 씨 개가 물어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식 보도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족들은 그 개에 물린 후유증으로 녹농균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개한테 물려서 녹농균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네. 매체 나와서 비평 그만 하려는데요?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사실 근데 아니 왜 그러니까 네, 개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매체들의 잘못된 보도 행태에 있다. 그래요? 네, 여기서 짚을 문제 핵심은. 아니죠 반려견 관리가 문제죠. 근데 그 이 박유천 씨 사건의 경우에 반려견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좀 소송이 진행되고 하면은 예. 드러날 부분이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예. 뭐 몰아가기식으로 예.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 들으면 그 우리 누구예요 여기 하정은 박유천 씨. 평론가 얘기 들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요, 피해자 피해자한테.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반려견 관리가 어땠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반려견 관리가 문제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회 현상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 다음에 네. 반려견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아니, 사실관계가 그거는- 밝혀지면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건 또 그거는- 문제인 거죠. 그거는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자꾸만 이 팩트는 반려견에서 물렸냐 안 물렸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매체가 문제다라고 하기도 본질에서 예. 완전히 빗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게 왜 물렸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니, 대로 그러니까 반려견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혀지면 그러면 반려견 관리가 문제가 그럼 되는 거고. 모든 얘기는 아무 데서도 얘기를 못 하죠.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밝혀야 되는 거죠. 왜 그 사건이 벌어졌느냐. 예, 아니 그 벌어진 거를 그 보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도하고 그 정도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자꾸만 매체로 하게 되면 이 팩트는 피해가는 거죠. 네, 그냥. 하평론가님, 일단 이 최시원 씨 당시의 그럼, 사건 예. 이후에 굉장히 그 공분을 산 여론이 많았긴 건 그러니까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그 최시원 씨는 과태료 5만 원 정도에 이제 그치는 이제 현행법상 그렇게밖에 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것 때문에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3월부터 보세요. 개파르치 제도가 시행하는데 반려견 목줄이 2m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고 또 뭐가 있어요? 내용도 없네 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저도 사실 강아지 키우는 입장인데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 애초에 됐어야 될 일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슈가 안타깝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죠 저희가. 그 이후로 개 관리에 대해서 문제들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자 하정은 평론가님. 네. 정용화 씨의 속사정? 정영화 씨.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영화 씨가 그 경희대 대학원 그것도 예. 이제 박사과정 예. 거기에 면접을 보지 않고 들어갔다라고 해서 상당히 공분이 일어난 사건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학과장 그 정용화 씨를 찾아가서 면접을 봤다고 했던 그 학과장이 뭐 직위 해제가 됐다. 해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직위 해제가 결정됐다는 보도도 있고 네, 지금은 두 일단 가지 보도가, 실무적인 예, 단계에서 동시에 논의가 되고 나오고 있는 것 있는데, 같은데 예. 되지 예. 않을까 싶은 예상이 예. 들고요. 그리고 정영화 씨에 대해서도 뭐 입학 취소가 논의되고 있다. 음.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입학 취소가 논의되고 있다. 논의되고 있다. 예. 근데 여기가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기로 유명한 학교. 많이 다니기로 유명합니다. 이게 경희대인데요. 경희대가 이 그 특히나 가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허. 그동안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학부에도 한 300명 정도 지금까지 역대 그러니까 학부와 이제 그 학사와 그 석사 쪽까지 다 합치면은 예. 300명 정도 되지 않냐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다니는 학교로도 유명한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면접 보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아하. 일단 처음에 지원을 한 거는 2016년 2학기 때 먼저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당시에는 학교에 가서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당시에 그 특별 전형하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본인은 일반 전형에 체크를 해야 되는 특별 전형에 체크를 해서
그게 이제 그 취소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면접이 떨어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두 번째 이제 2017학년 1학기 때는 예. 박사가 이제 먼저 역으로 전화가 온 거죠. 이제 지원을 해라. 다시 지원해라. 네, 아하. 떨어졌으니까 아깝게 떨어졌으니까 그 실수로 떨어졌으니 지원을 해라라고 했고 그 교수가 그러면 내가 너희 학교로 가서 면접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어찌 보면 부분인데요. 대학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 거네요. 유치를 한 거죠. 네, 그 부분이 정확한 것 같고요. 총 3가지가 이제 아하. 합당하게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정시에는 찾아가서 면접을 정상적으로 봤다는 거죠. 본인이 학교 가고. 네, 정영화 씨가 2016년 2월 2학기 때. 처음에는 근데 그때는 근데 입학이 되지 않았죠. 추가 모집 때 아니 추가 모집이 아니고 2017년 2016년 2학기는 떨어졌고 네. 예. 2017년 1학기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지원을 해라. 추가 모집이 아니라 네. 바로 다음 다시 학기군요. 다음 네, 학기. 총 3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포트폴리오고요. 하나는 면접이었고 하나는 이제 실기였는데 아. 이 정용화 씨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서류는 다 작성을 했다고 예. 하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정용화 씨가 드라마, 예능, 가수로서 있으니까 계속 자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충족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면접이었는데 사실 면접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용화 씨가 학교에 가서 면접을 교수 면담을 하고 면접을 보는 게 당연한 예. 건데 그게 저희가 보기에도 상식적인데 교수가 내가 너희의 소속사에 가서 보겠다 연습실에 가서 보겠다라고 해서 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런 전략이 그 학교에서는 없었나요? 그 학교에서 사실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의 제도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전형의 한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예. 몇몇 사람들한테 주어진 특혜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경희대 내부에서 뭐 직위 해제를 한 해 만에 지금 논의를 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스스로도 문제가 이게 됐다. 문제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고 봐야죠. 네, 학교에서는 사실 이게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고 일임한다. 그러니까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교수에게 일임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해요. 학칙으로 딱 명확히 그래도 나누기가. 우리 일반 청취자나 일반 학생들 그렇죠. 보기에 우리라고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바쁘니까 우리 회사 와서 면접 보세요 그러면 왔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안 오죠.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특혜를 준 건 사실인데 이게 예. 부정 입학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서 정용화 씨는 그 부분은 약간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아하. 가서 부정 입학이 명확한 거지만 정용화 씨 경우에는 그때 미달이었습니다. 미달이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미달이어서 본인이 들어가도 떨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부정 입학으로만 비춰지는 거는 좀 억울하다. 근데 이런 정영화 속내인 씨가 거죠. 해명을 했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특혜 받은 안녕하세요. 식으로 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네. 난 모르고 소속사에서 한 일이다. 맞아요. 예. 라고 발뺌형식으로 하니까 더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무지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본인의 잘못은 무지였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일반인들 제가 한 보기에는 말씀드릴게요. 네. 법률 용어로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아닌가요? 그럼 면책 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정영화 근데 씨가 끝났는데. 실제로 대학원 입학 과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더 문제는 그 교수와 끝났어요. 소속사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토요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